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면서 트럼프 2기 초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겨냥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반도체법 폐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립박수 속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습니다. America is back. The American dream is unstoppable and our country is on the verge of a comeback,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witnessed and perhaps will never witness again. 취임 43일 만에 과거 행정부가 4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뤘다면서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자신의 최대 과제인 경제를 살리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상호 관세 시행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도 우방인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소프트뱅크와 TSMC 등이 대미 투자에 나섰다며 반도체법 폐지도 예고했습니다. You should get rid of the CHIP Act and whatever's left over, Mr. Speaker, you should use it to reduce debt or any other reason you want to.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파트너가 되길 희망해 수조 달러 투자에 나설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조선 사업 재건을 위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와 투자 압박도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거나 반도체법을 폐기하겠다는 등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관세만 보고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없는 노릇이라 정부와 기업들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로 나른 뒤 액화에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1,300km 길이의 가스관과 액화 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초기 비용만 64조 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는 사업인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대응 카드의 하나로 사업 참여를 검토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막 미국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정사실로 하면서 정부도 난감해졌습니다. 일찍이 엑소모빌 등 대형 석유사들이 개발 어려움과 사업성 문제로 손을 뗀 데다가 우리가 투자 대신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손익 계산기도 두드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수입선을 좀 다변화해야 되고 에너지 해외 투자를 좀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후기 개발 비용이 매우 크고요.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법 폐기 발언 역시 결국은 보조금 축소 혹은 투자 압박용으로 읽힙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각각 370억 달러,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업계에선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투자 계획을 바꿀 여지도 있습니다. 투자 결정의 유연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그 계획에 종속되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안 받으면 투자자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까지 언급하는 불확실성 속에 국내 기업들은 전전긍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로 사실상 관세율이 0%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와 중국 등 주요 무역 적자국의 높은 관세율을 지적하던 트럼프 대통령. 한국을 맞는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t's very unfair. India charges us auto tariffs higher than 100%. China's average tariff on our products is twice what we charge them,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미 FTA 체결 뒤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의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WTO 가입국에 적용하는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4배 수준이지만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만큼 미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유예가 끝나가고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 폭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이 불공정하게 흑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억지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의적으로 우리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자동차나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이제 명분을 쌓은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미 상무부와 무역 대표부 등과의 소통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근거를 묻고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를 문제 삼으면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경제 불균형은 다른 나라보다 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단순한 무역 불균형이나 관세 차별을 넘어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도움까지 받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은 특히 더 미국을 잘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또 한국이 관세 폭탄에 불만을 가질 경우 군사적 도움, 즉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군사 원조를 이유로 광물 협정을 맺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and that's not a nice thing. I'll be honest, that's not a nice thing. All right, I think we've seen enough. What do you think? Huh? This is going to be great television.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비용 부담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든 관세 폭탄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 셈입니다. 미국은 정당하게 한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불공정 무역은 한국이 하고 있다. 미국의 등을 쳐먹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발언이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만을 확인한 만큼 재협상에 대한 우려는 점점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을 끝낸 뒤에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고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살펴보며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지난달 19일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한 차례 변론만으로 끝내면서 조만간 선고 기일이 정해질 거란 관측이 이어졌지만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헌재가 국무위원들의 검찰 수사 기록 일체를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당장 이번 주에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보내야 할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 요청을 받은 검찰이 헌재에 회신하는 시간과 재판부가 이를 또다시 심리하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헌재의 추가 자료 검토가 맞물린 선고 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여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부터 내라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습니다. 야당은 오늘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9번 연쇄 탄핵 중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탄핵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증거도 쟁점도 없어서 모두 단 한 번의 변론으로 절차가 끝났는데 선고를 안 내리고 있다며 정치를 하는 거냐고 헌법재판소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국정 리더십 공백과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한 총리 결론을 최우선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리더십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걸로 예상되는 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을 이어갈 수 있을 거란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했습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필요성을 확인해줬고 헌법은 나라의 최고 규범인데도 대놓고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질서 유지에 모범이 되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최 대행이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언급했다며 암세포도 생명이란 말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내에선 최 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앞둔 국면에서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 소추하기 어려울 거란 정무적 판단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 시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점까지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는 건 이들 모두 대통령 탄핵 심판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헌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이 집중된 지금 헌법으론 탄핵 등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또 뽑아놓으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야 대권 잠룡들도 연일 개헌론을 띄우며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비명계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 촉구했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가감히 포기하는 통큰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 측은 개헌은 이 대표가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왔다며 개헌에 미온적이란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특위를 꾸리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작수했는데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고립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개헌 입장을 아예 내놓지 않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 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의 불출 대장도 포함되는데요. 내란 비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비화폰 불출 대장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나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 등 이른바 계엄군 지휘관들의 비화폰 지급, 회수일자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받은 자료엔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부터 계엄 비선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지만 정작 검찰 조사에선 진술 대부분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를 통해 검찰이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 사용 기간을 특정한 만큼 제기되는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의 경위를 수사하는데 의미 있는 내용은 많지 않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시했지만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하며 문제가 없을 만한 일부 자료만 자체 선별해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 측 거부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의 비화폰 관련 자료에 대한 영장 집행이 번번이 무산됐던 경찰에선 검찰 수사에만 협조적인 경호처 측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번번이 기각되자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수사는 물론 계엄 모의 정황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확보 여부까지 살린 만큼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장훈 기자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지난달 24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영장심의를 신청한 뒤 열흘 만입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 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와 2차례 반려했습니다. 영장심의위는 검찰 외부에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로 꾸려지는데 경찰 특수단은 그동안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구속 필요성을 거듭 주장할 계획입니다. 김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까지 수차례 가로막아 증거인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특수단의 입장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심의를 통해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21년 영장심의가 설치된 뒤 심의한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건 1건뿐. 그런데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건의 경우에도 결국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결과적으로 구속 여부를 뒤집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 차장이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비화폰 불출대장과 비화폰 통화 내역 일부를 최근 검찰에 제출해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할 근거도 약해졌다는 게 변수입니다. 특수단은 영장심의위가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 김 차장 사건 등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자체를 넘겨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카드까지 고민하는 건데 영장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이튿날 새벽 0시 37분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과 방첩사 대령이 이어 0시 54분 방첩사 대령과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을 포함한 2명이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제보도 받았다면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관련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소속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오후 입장을 내고 확인 결과 민주당이 지목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방첩사에서 지원 요청을 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과장이 친분이 있던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비상계엄 전후로 안부를 물은 것뿐이고 검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에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태균 씨를 이틀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창원을 다시 찾아 명태균 씨를 이틀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명 씨가 창원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만큼 출장 형태로 조사하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8일에도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는지 등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해 명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도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 등 명 씨가 실소유주였던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다른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무렵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가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거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들이 수천만 원을 차명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인데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관련해서는 이제 큰 테두리로 작은 부분에서만 이제 진술을 했었고 나머지 이제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오세훈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조사를 받고 나서 여론조사 업체 소장을 지낸 김태열 씨도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검찰은 당분간 창원에서 명 씨와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의혹 당사자들도 조사할지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년 전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는 당내 일부 인사와 검찰이 짜고 한 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암 거래를 한 가결파를 가려내려고 일부러 부결을 호소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비명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3년 2월 10표 차로 간신히 부결됐던 1차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더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7달 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땐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다는 겁니다. 당시 당내 유력 인사의 대표직 사퇴 요구 시점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 맞아떨어졌다며 다 짜고 한 짓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사퇴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식의 부당한 요구에 이 대표는 옥중에서라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회고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데도 부결을 호소한 건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드러내기 위해서였고 결국 당원들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 정당 또는 이 아주 폭력적 집단하고 암거래를 하는 이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본 거예요. 당시 이른바 비명행사란 말을 들으며 공천에서 탈락했던 비명계 인사들은 인격 모독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통합 행보는 쇼였느냐며 앞에선 웃고 뒤에선 칼을 꽂는 막말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다 지난 일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상을 극복해야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일부 친명계 의원조차 굳이 지난 상처를 다시 짚는 게 불필요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잇따라 비명계 인사들과 만나 야권 통합에 주력해온 이 대표가 자신의 행보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정계에 복귀한 한동훈 전 대표는 북 콘서트를 통해서 본격 행보를 알렸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됐을까요? 나까지만 충분히 뽑아먹고 다음부터 하자.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구시대, 87체제의 문을 닫는 구준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선수만 교체해가지고는 우리는 더 잔인해지고 더 표독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숨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뒤처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선수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개헌을 강조를 했는데, 근데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한 전 대표의 대선 출정식을 연상케 했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어요. 네, 뭐 그럴 겁니다. 지금 사실 한 전 대표가 어떻게 등판하느냐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중수청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수도권 청년인데 서울의 홍대 입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거는 이제 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에서 이제 당대표 출마할 때 걸었던 슬로건과 거의 이제 유사한 거죠. 결국 중도 소구력을 가진 사람은 나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서 행사나 그 김문수 장관이 참석해서 행사에도 50명 가까이 의원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보면 15명 가까이 모였고 그다음에 지지자들 모인 걸로 봐서는 한 전 대표에도 일정한 세력은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지금 한 전 대표가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렇게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메신저 프레임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남은 과제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대선 출마라고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 시대를 여는 맏형이 되겠다라는 이 메시지는 한 전 대표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행보의 예고편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 오늘 행사의 제목이 바이 구시대, 하이 새 시대였습니다. 이제 구시대는 잘 가고 이제 반갑다 새 시대 이게 제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선 홍보에 나서면서 들고 나온 87년 체제의 극복 개헌이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담론 비전 이걸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정치권의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대선 주자들을 망라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른 대선 주자들과의 차별성을 그런 구시대, 새시대라는 그런 구분법으로 두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오늘 출판 기념회로 일종의 이제 비공식적 대선 출정식을 전 한 거라고 보고 앞으로 훨씬 더 이제 메시지와 행보가 분주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 일각에서는 더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한 대표가 저렇게 나서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비판은 언제 나서도 나올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감수하고 가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2030이 청년층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건 2030 그 유권자층이 이번 대선의 최대의 캐스팅 보트이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큰 데다가
최근 들어서 이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그 어떤 세대 유권자들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정치 복귀해서 지지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 그런 영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뭐 오늘 홍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고 내일 또 몇 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간담회에 아마 연사로 참여하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그런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일정들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이제 대선 출정식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들어봤듯이 이제 개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여야 잠룡들, 대선 후보군들 전부 지금 이 개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개헌의 화두를 동시에 다들 이재명 대표를 제어가 꺼낼까?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만약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구도를 바꿔야 돼요. 구도를 지금 그대로 간다면 개헌 옹호냐 아니냐의 구도가 짜여집니다. 이재명 대표 구도대로 간다. 그런데 이게 개헌이냐 아니냐로 갈 경우에는 호헌 세력 대 개헌 세력이라는 프레임이 새로 짜집니다. 선거가 인물 구도 바람이라면은 인물은 이제 후보가 정해지겠지만 구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바람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 설정 때문에 이 프레임 자체를 내란이라는 개헌 이런 불리한 이슈로부터 개헌으로 전환하는 게 여권으로서는 필요한 거고 그럼 야권 주자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김동연이나 김부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느냐?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어젠다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우리가 쌀로 밥 짓는 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젠다나 이슈를 가지고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내란 청산이 우선입니다라고 호언으로 비칠 때 강력하게 우리의 희생을 임기 단축을 하면서라도 개헌해야 된다라고 판을 흔들어 놔야지 스윙 카드로 쓰지 않으면은 이재명 일극 체제를 균열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닿은 전략적인 메시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헌 내용 중에서도 특히 3년 임기제 요걸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5년이잖아요. 근데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3년 임기만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일부 대선 주자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차기 총선하고 시기를 맞춰서 3년만 임기를 하고 물러나고 차기 총선과 동시에 4년 중임제로 또 분권형으로 개헌하자. 아마 이 주장이 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주로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개헌을 강조한다. 근데 이런 식의 인식이 있어요. 또 국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에 보면 3년 임기 단축을 하는 거에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아요.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력한 대통령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선호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이른바 육공화국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그 한계도 한편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더군다나 역대 대통령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탄핵도 처음이 아닌데다가 대통령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 대통령 관련 인물들이 감옥에 가거나 이게 반복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뭐 객관적으로 이런 지적이 있는 게 맞고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대선 전에 이 개헌이 어느 정도 공론화될 수 있을지는 전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지금 신중한 입장을? 아니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장 유력한 이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이 대권 경쟁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거를 꺼려하고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거를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헌은 블랙홀이다. 때문에 자칫 이게 개헌론이 커지면 지금 이른바 이제 내란 청산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선두로 나서고 있는 대권 가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대 대선에서도 유력한 대선 주자들은 그렇게 개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 그게 반복이 돼 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대통령 된 이후에 공약 이행 차원에서 개헌안을 냈습니다만 또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 그게 가는 한계는 야당이 반대해요.
어떤 야당도 대통령에게 개헌의 성과를 안겨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딜레마처럼 그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도 그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임기 단축까지 제시하면서 개헌론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국민적으로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여전히 전 미지수라고 봅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침을 몇 번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한동훈 전 대표 또 친윤계를 향해서는 직언을 했어야 한다고 그랬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직언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위험한 사람이다. 이거 계속 강조하네요. 며칠 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하기 위해서는 사실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명분이 이제 어찌됐건 저는 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기에 전 대표가 등판하는 가장 큰 명분은 결국 본인이 이제 만일 조기 대선이 됐을 때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지속적으로 강조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도 그 얘기 늘 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내가 이재명 우위에 서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그나마 이재명 대표로부터 본인 사실은 가장 대척점에서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사법적 리스크를 상대방이 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가장 명징하게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장점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요즘에 보면은 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지지층한테 미안하다. 윤 대통령을 내가 이렇게 한다 해도 미안하다. 정말 내가 그렇지만 내가 직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걸 이해해달라. 근데 과연 이게 지금 그러면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현재 룰대로라면 당심 50과 여론조사 50인데 그 당의 20년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홍준표 대표도 사실은 그 당원 투표에서 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자리를 내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당원 50의 그 고비를 그 엄청난 사실은 그 말하자면 그 산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한 전 대표의 메시지 결이 미안함과 그다음에 본인의 또 경쟁력,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이 3단계 수순을 밟아가는데 이게 약간 말하자면 결이 좀 선명하지가 않고 뭔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간극들을 얼만큼 또 좁혀나갈까. 그게 한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 행보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며칠 전 그 인터뷰에서 광장에 나온 분들한테 미안하고 고맙다. 또 윤 대통령한테는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이런 마음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전한길 강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어제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한동훈 전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이렇게 비추자 오늘은 다시 한 전 대표를 배신자라고 다시 지칭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전한길 씨 한마디 한마디를 논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분이 최근에 광장에서 이제 탄핵 반대 어떤 여론을 결집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저분의 이런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그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오락가락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뭐 한동훈 대표가 약간의 유화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니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그 실수를 반성하고 성찰한다면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다가 그에 대해서 또 광장의 강경한 여론이 비판을 하니까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한동훈을 배신자로 생각한다. 뭐 이런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이제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들고 나왔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립을 좀 최소화하려는 조금은 유화적인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지난 총선에 한동훈 대표가 들고 나왔던 2조 심판론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전체가 컨텐츠가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가 비전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란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파면된 국민의힘은 안 된다는 생각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 메시지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도 지금 책 출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권 주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한 전 대표는 주로 지금 다뤘기 때문에 현재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성장이다라는 책을 내면서 여기에 맞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본인도 이른바 이제 우리가
대선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 선거를 우리가 미래형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선은 이른바 심판하는 회고용 투표고 대선은 어찌됐건 미래를 우리가 다 5년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후보를 이제 꼭 뽑으니까 자 그럼 다시 성장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 뭐냐? 자치단체장, 당대표로 있었던 경륜 이런 거. 그래서 책은 내대 한 전 대표와는 결이 달라요. 한 전 대표는 사실상 저 책은 뭐냐면 본인의 중도 소구력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계엄을 통해서 어쨌든 상징성인 자신의 상징 자본을 거기에 다시 투영하는 그런 책이지만 나머지 두 책들은 뭐냐면 본인의 경륜과 장점들을 녹여서 미래형 투표인 대선에 소구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제각각 사실 조기 대선의 대짜도 꺼내면 안 되는 지금 여권 내부의 상황에서 꺼내긴 꺼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고 거기에 자신의 메시지를 담는데 제각각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은 그럼 김문수, 이제 오세훈, 뭐 홍준표 등등등 이제 하겠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책을 안 내고 PK를 가요. 내가 PK의 적장자라는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각각 갖고 있는 장점과 특장점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조기 대선에 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K-엔비디아 얘기를 해볼 텐데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 발언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당 운동하던데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 경제 인식으로는 이 험난한 첨단 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부터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던데 이 AI 기술 관련 투자 또 거기서 국가의 역할 또 우리 AI 산업의 미래, 군의 현대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이번에 논쟁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냥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논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AI뿐만 아니라 모든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 개편 문제도 있고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주제 제한 없이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거기에 응했더니 왜 급이 안 맞다고 피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겼다면은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이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사회주의적 접근이다, 공상적인 계획 경제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더니 오늘 이 대표가 무지몽매하다 그러면서 이제 공개 토론을 제안했거든요. 네. 어찌됐건 간에 정책 내지는 기술과 관련된 논쟁을 정치권에서 벌인다는 거는 지금 이 탄핵 찬반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의힘이 한편으로 경계해야 될 건 최근에 중도보수 선언도 그렇고 계속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의제에 국민의힘이 따라다니듯이 이제 논란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슈를 끌고 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흔히 이제 프레임 이론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고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던져놓은 마치 이제 먹이를 국민의힘이 쫓아다니면서 물듯이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마 경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얘기를 꺼낸 건 전 세계가 지금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라고 하듯이 그런 첨단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런 첨단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그런 시대고 그거는 이제 개별 기업들이나 시장에서만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처럼 그런 어떤 그 기업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이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창출된 부가가치를 전 국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선례가 대한민국에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는 포스코 같은 기업을 만들어냈고 지난 20년간 모태펀드를 통해서 이제 벤처 투자를 정부가 주도해 왔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른바 이제 그 AI의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 아예 기업을 만들 때 정부 지분이 48%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 반시장적인 건 더더군다나 아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낡은 그런 관념에 기초해서 뭐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다소 엉뚱한 논쟁을 제기하니까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 같고 예. 저는 앞서 뭐 이제 공개 토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왕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좀 건설적인 발전적인 그런 토론을 여야가 한번 진한 정책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권 주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반격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안철수 의원은 바보가 바보스러운 상상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상당히 견제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한국판 엔비디아 뭐 지분 공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부자리 접듯이 뚝딱 되는 일입니까 이게? 이게 기술의 축적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정도의 혁신적인 어떤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간의 축적도 있어야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거는 간단합니다. 표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모든 걸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네.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체리 피킹이라고 그러죠. 케이크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체리만 쏙 골라 먹는 자신의 유리한 것만 하는 취사 선택하는 행위를 우리가 체리 피킹이라는데 네.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정치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저에 깔려 있고 근간이 되는 얘기들을 정치인들이 다뤄줘야 합니다.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 절충점들 정치인이 만드는 건데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쏙 빼먹는 얘기를 하는 거 사실 이재명 대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예. 시간의 과정과 축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 내놓겠다. 근데 그 결과도 조금 이상한 게 뭐 상속세 같은 경우도 개인 상속세 18억 상향만 얘기하지 정작 중요한 건 기업 상속세 아닙니까? 우리 기업도 팔고 떠나는 상황이 오는데 그 얘기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혁이라든가 근원적인 건 얘기 안 하고 표만 되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쏙쏙 빼먹는 그런 행위만 취하고 있는데 저는 예. 국민의힘이 여기에 지금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를 던지면 딸려가는 이른바 어젠다 세팅 전략에 말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선은 미래형 투표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아직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의제를 던지고 선점함으로써 오히려 판을 좀 바꾸고 스윙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꺼내는 의제 아니다. 반 이재명 전선만 형성하는 이런 지금 캠페인, 그러니까 선거는 아니지만 이런 지금 그 말하자면 전략이 예. 국민의힘에서 과연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이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다고 봐야죠. 이게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제 자체가 어떤 프레임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사회주의적이다, 공산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제 프레임으로 쌓이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도 보수 그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제안을 네. 뭐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적이다, 공상적 계획 경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과거의 색깔론에 준하는 이제 그런 대응을 하는 게 별로 공감대를 국민적으로 얻지 못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 정부들이 어떤 국부펀드 경쟁을 하고 있는지, 거의 전쟁에 가까운 경쟁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걸 좀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거 우리 포스코의 사례나 대만의 TSMC의 사례나 싱가포르의 테마섹 같은 사례를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 색깔론과 유사한 네. 그런 반론으로 지금의 이 정책 논쟁을 끌고 가려는 것은 정말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보다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부 지분 비중이 높은데 어떻게 그런 혁신을 또 그런 부가가치를 이뤄냈을까? 그로 인해서 그 대만의 국부가 과연 늘어났는가? 그러면 그 늘어난 국부를 공평하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했는가? 예. 뭐 이런 논쟁을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재명 대표도 답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사회주의가 어떠니 계획 경제가 어떠니 철진한 그런 색깔론 펼치는 이 국민의힘이야말로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서 이제 환영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이루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이 어제 그 100% 온라인 국민투표로 야권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 이렇게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의제를 던졌을까요? 조국혁신당은 이렇게라도 해야 존재감을 드러내죠. 지금 뭐 아마 이렇게 지금 추세로 간다 그러면 만일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대표 주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들이
또 후보를 내 가지고 분열의 책임을 쓰지 말고 다만 여기에 참여했을 때 우리도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우리도 정치적 이문을 좀 갖자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당내에서도 초일회라고 그러죠. 낙선자들의 모임에서는 실제로 이 대표가 지금 권리당원의 그런 그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이 경선 룰을 좀 깨고 여론조사라든가 국민 참여를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서 참여의 기회를 넣어달라. 지금 우리 들러리 서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당내에서도 이렇게 국민 참여를 늘리고 그다음에 그 당 외에서는 야권 연대는 전체적으로 100% 온라인 국민 투표하자. 이 얘기는 각자의 좀 셈법들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기에 우리도 조금 지분을 확보하자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야권 전체에 좀 협상 카드를 하겠죠. 특히나 조국 혁신당은 지금 말하자면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서 지분을 갖겠다는 전략인데 글쎄요. 지금 벌써 이렇게 굳이 벌써 이재명 대표 이 말하자면 후보 선출에 들러리 서겠다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카드를 꺼내놓는 게 과연 이게 좀 온당한 전략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 빼놓고 들러리 서겠다고 하는 게 맞나요? 글쎄요, 뭐 이제 들러리까지는 아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가장 유력한 후보이고 그거는 비단 민주당의 당원들 사이에서만이 아니고 국민 경선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조국혁신당이 대선에 독자 대응하기가 좀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야당들이 내란 종식 일종의 연석회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야권 자체가 원샷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국민 경선의 장을 펼쳐서 일종의 이제 경선 흥행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제안을 그 민주당이 수용하기가 일단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짧다 이런 명분도 한편으로는 있을 거고요. 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경선이든 본선이든 변수가 생기는 거를 그다지 바라지 않습니다. 때문에 종전의 방식대로 하는 걸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지금 비명계 여러 대권 주자들도 있는데 민주당의 후보를 먼저 뽑아서 다른 당하고 경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모든 그 경선 후보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원샷으로 하자. 그건 더더욱 아마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조국 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도 아직 조기 대선에 대해서 당내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저 제안을 들고 나와서 저걸 지금 뭐 수용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이제 설득을 좀 더 해보겠다, 논의를 좀 더 해보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 제안대로 그야말로 이제 원샷으로 모든 이 대선 주자들이 다 출마해서 국민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그 방식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제가 보기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도 적극 환영한다고 그랬고 김부겸 전 총리 야권 내 분열 요인을 다 녹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김두관 전 의원, 전해철 전 의원 모두 민주당에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능성이 낮다고 지금 이제 보시는 거고요, 두 분은.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요, 그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2023년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던 일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때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다 이렇게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재반 설명을 조금 하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이죠 벌써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본인이 사실 불체포 특권 얘기했지만 내가 이걸 부결시켜달라고 약속을 바꿔서 부결시켜달라고 한 거는 이른바 내가 배신자들 한번 색출해보기 위해서 한 거다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말이 됩니까? 본인의 그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을 걸 걸 본인이 그걸 배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도한 것처럼 얘기했고 결국 그 사람들이 거기에 덫에 걸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하는 통합행보 맞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1일 1발언에 얘기를 하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평도 꽃게 발언해가지고 꽃게밥 발언해가지고 굉장히 또 광장에 또 그 좀 반발을 불러일으키더니 오늘은 결국 또 이 발언을 해가지고 그동안의 통합 행보를 또 한 방에 싹 날려버리는 정말 시원하게 말아먹는 이렇게 또 한 번에 또 아주 장타를 날려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실언 리스크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사법 리스크도 아니고 신뢰의 리스크도 아니고 실언 리스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저는 언제까지 갈지 저는 그렇다면 이건 민주당 내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 가능성
오히려 여기서 저는 균열이 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전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그때 찬성표 던진 것으로 지목되는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했던 거는 그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당원들이 책임을 물은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제 뭐 그런 식의 답변이어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셌죠. 비명계에서.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비명계 그 대선 주자들을 1대1로 만나면서 당내 통합 허용 행보 이런 행보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당내 반응도 나쁘지 않았는데 스스로의 행보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근데 만약 저게 진심이면 더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방향에 대한 이견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된 건데 그거를 마치 무슨 검찰과 혹은 상대당과 내통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 이견을 갖는 그 사람들을 마치 이제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면 뭐 통합 허용 이런 거는 애초부터 진심이 아닌 거고 그 통합 허용이 이루어질 리도 만무한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어쨌든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또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뭐 대선 승리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뭐 모든 힘이라도 젖먹던 힘이라도 다 끌어모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렇게 함으로써 당내 분열 요인을 균열 요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면에서 뭐 일부 친명계에서도 지적이 나옵니다만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그런 발언이고 만약 실언이라면 빨리 이걸 사과하고 수습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아까도 리포트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그건 과거고 앞으로 같이 통합합시다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그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지 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색해서 어떻게 하면 나와요? 우리 왔어? 반가워 선생님한테? 네. 무시야? 네. 우리 같이 있어. 춤추었는데. 여기가 네. 그렇게 다. 그래. 이번에 하나 찍으시고. 자, 다정하게 찍읍시다. 제가 요즘에 규제 개혁, 규제 혁파 이런 걸 주제로 올해 1월달, 2월달 계속 지금 주제를 그걸 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전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근데 책을 쓰는데 제목이 다시 성장이다. 읽으셨대? 읽으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때맞춰 제목을 그렇게 잘 썼어. 아, 잘 적었네요. 제목을 뭐 고상한 제목을 이상하게 쓰는 것보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게 성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구호를 그래서 코가라고 재미있게 지었습니다. 코가. 마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 코가 코리아 그로스 어게인 다시 성장이다. 그거를 이제 코가로 만들어서 잘했네. 그거 계속 좀 써볼까 합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반응들이 좋아서요. 아니 지금 시대에 맞는 거야. 내가 보니까 서울시장이 하는 이야기를 넘어선 이야기를 했어. 서울시장이 하는 이야기를 넘어선 이야기를 했어. 조금 부정적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를 그걸 해야 돼. 길게 가려면은 국제금융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래 한국은 다 이제 크다. 오늘 같은 날 하루 승용차를 집에 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보시면 내가 그동안에 너무 습관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했구나. 대중교통도 이렇게 편리하고 쾌적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켜놨습니다. 피해 해놓고.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유족은 피의자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받기 위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생이 너무 안 좋았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하고 너무 미안합니다. 안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범행 당일 며칠 전 주운 흉기를 지니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일대를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씨가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 범행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유족은 피의자 측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안다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신질환 주장하면서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건 바로 잡아서 최대한 형량을 무겁게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저혈량 쇼크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분석을 의뢰하고 범죄심리 분석가도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간병하던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한강에 뛰어들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10년 동안 지병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돌봄 공백에서 벌어진 간병살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자는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소방에 구조됐는데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곧장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침대 위에서 숨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구급차 오고 경찰차도 2대씩 오고 그러더니 막 과학수사대차 오고 어제 너무 막 심각해갖고 이게 뉴스에 나오겠다 싶었는데.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부자는 피해자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10년 전부터 지병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간병인 없이 주로 아들이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자는 최근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 등 생활고가 커진 데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어달라고 요청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범행 전 그동안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같은 정황에 따라 이번 사건이 돌봄 공백에서 벌어진 간병살인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검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성폭력 혐의 피소의 고소 내용은 분명 거짓이고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의 갑작스러운 고소 제기에 어떤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진실을 뒷받침할 10년 전 자료와 기록을 찾아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인천 남동구청의 소래포구 축제 만찬회 당시 축제 용역을 맡은 업체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YTN은 인천 남동구청이 지난해 소래포구 축제 개막식 이후 박종효 구청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시고의원 등 정치인들이 참석한 만찬회를 진행했는데 당시 식사비 390여만 원을 축제 용역을 맡은 업체가 대신 결제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 측은 만찬의 비용도 축제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해 업체에 결제를 부탁했다고 해명했지만 축제 과업 지시서나 정산 보고서에 만찬의 비용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대로 일본과 타이완을 2년째 앞섰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 4만 달러 진입 시기는 안갯 속입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6,624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 1.2% 찔끔 느는 데 그쳤습니다. 원화로는 5천만 원에 육박해 5.7%나 늘었는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달러화 기준 오름폭이 원화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달러 기준 국가별 순위를 보면 인구 5천만 명 이상 주요국 가운데 우리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보다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일본을 가볍게 제쳤고 2022년 역전당했던 타이완에도 2년째 앞섰습니다. 저희와 가장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대만이나 일본 지금 계산해 본 또는 발표한 자료를 유추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높을 것으로. 다만 올해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탄핵 정국 여파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도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2026년 진입을,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7년 4만 1,000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등에서 2026년 한국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거 부총리님 이거 가능할까요? 네,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전망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만큼 4만 달러 달성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4분기 경제 성장률은 0.1%, 연간은 2%에 그쳐 1월에 발표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막는 제휴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CJ 푸드빌의 뚜레쥬르와 빕스, 더 플레이스 등 3개 브랜드와 영화관 CGV, 신라 면세점 등이 어제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쇼핑몰 엔터식스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회생 절차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이어서 기업 회생 개시에 따라 거래에 제한이 생길 우려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와 관련해 상거래 채권과 관련된 업체들의 운영이 어떤지 눈여겨보고 있으며 거래업체의 대금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익스포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 대규모 손실을 예상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시장에서 이를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가수 이미자가 다음 달 공연 소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에서는 66년 가수 인생에 남긴 수많은 히트곡을 후배들과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엘레지의 여왕, 가수 이미자가 다음 달 공연 소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조심스럽게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대신 마지막이란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한다며 데뷔 66주년 특별 공연을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를 부탁했습니다. 이 공연으로 인해서 후배들한테 우리의 맥을 이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고 내가 끝나는구나 하는 행복함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앨범 발매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9살의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올해 84세. 우리 전통가요 산 증인으로 불리는 이미자는 섬마을 선생님, 동백아가씨 등 수많은 히트곡들로 서민들의 슬픔을 달래왔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이미자의 전통가요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담은 헌정 무대로 꾸밉니다. 우리 가요를 들으시면서 울고 웃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랬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전통 가요는 시대의 흐름을 대변해주는 노래다. 이미자 전통가요의 맥을 이어갈 후배 가수 주현미, 조항조가 이번 무대를 함께 채우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제는 정말 뭔가 이렇게 쭉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주변에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요 생활 66년 동안 아무런 여한이 없다는 이미자는 마지막 소박한 바람도 전했습니다. 그냥 전통 가요를 맥을 이어간 가수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YTN 김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을 끝낸 뒤에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의 조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의 회신과 자료 열람, 그리고 재판부 심리 절차 등을 고려하면 한 총리의 탄핵 선고는 예상보다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연일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는 오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탄핵을 찬성하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등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범이라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선 방심위 직원이 기존 증언과 정반대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선 안 된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 부르는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혐의들을 모두 붙여 부를 수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요, 법카 유용범입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법 위반범이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범이기도 하고 위증교사범이기도 합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비상계엄을 한 게 누구냐, 적당히 좀 하라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이준숙 위원장을 향해서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내란을 감싸는 모습을 보인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포함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에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고 민원에 넣도록 주변에 사주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에 방심위 직원이 그동안의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청문회 등에서 류 위원장에게 친동생의 민원 사실을 보고한 적 없다고 말해왔지만 실은 보고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고 꾸며내 진술을 하자 류 위원장이 잘 챙겨주겠다며 다독였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방심위 노조 등은 류 위원장이 친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과 이해충돌 의무를 미리 알았다고 주장해왔지만 당사자는 한사코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 땡땡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서 방심위와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이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와 시민단체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와 부산 등 전국을 돌면서 국민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항제철을 방문해 철강 산업을 챙겼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구상을 옹호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북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을 찾아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국제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 자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친기업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보란 해석인데 우클릭을 이어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에 견제구를 던지는 차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 발언을 공상으로 규정하고 막연한 국가 개입으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깎아내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부정적인 태도는 반대와 시비가 습관이 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구상은 펀드 형태로 국민이 투자하고 성과도 나눌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란 건데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현안을 두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등 이념 공세로까지 번진 여권 일각의 비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항제철 설립 사례를 소환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존경에 맞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국가가 지분을 확보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법을 써왔다는 반박입니다. 결국 여야가 앞다투어 민생의제 선점에 나선 건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대선이 가시화될수록 민생과 경제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다툼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논란이 확산하자 선관위원장까지 나서 거듭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특별감사관 도입에 속도를 내자며 야당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뒤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던 중앙선관위. 이번에는 노태학 위원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혜 채용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의 징계위원회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의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린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컨폰 논란을 빚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주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허위 추천서를 작성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김 전 총장 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근무지를 부풀려 적는가 하면 수행하지도 않은 연구과제를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을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테니 야당도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고위직 자녀
그리고 친인척 채용 비리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인데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갈 일이지 한두 명의 아이디어 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용비리 문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분명히 구별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선관위 개혁의 속도와 방식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긴 했지만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여야가 대안을 모색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새 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쾌적한 시설은 물론 수영장과 캠핑장 등 색다른 재미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문이 열리자 한화 팬들이 우르르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새 구장의 개장식 행사를 보러 온 팬들은 쾌적하고 놀라운 시설에 연신 감탄하면서 올 시즌 기대감을 더욱 부풀립니다. 새 구장을 갖게 됐으니까 정말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저희 하나이글스가 정말 높은 곳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을 야구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중석 2만 7석 규모로 지어진 한화 신축구장은 다채로운 시설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화 새 구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바로 이곳 인피니티 풀입니다. 관중들은 수영을 즐기면서 야구 경기도 관람하는 색다른 재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캠핑존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중들도 부담 없이 야구장을 방문할 수 있고 국내에서 가장 큰 크기로 만들어진 전광판도 경기 몰입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다양한 야구 외에 즐길 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요소를 마련하고자 노력했고요. 야구를 관람하는 팬들에게 더욱더 많은 재미를 줄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기장 우측 펜스에 8m 높이의 몬스터월이 설치된 점도 야구 팬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설계된 좌우 비대칭 구조인데 좌측 담장은 기존보다 낮고 우측 담장은 8m 높이로 높아져서 타구 방향에 따라 홈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른손 거포가 많은 한화 타선에 유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대한 선수들이 좋은 점을 이용해서 많이 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목표보다 일단 팀 홈런을 많이 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구장의 첫 경기는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지는 삼성과의 시범 경기. 이후 오는 28일 한화는 기아와 역사적인 홈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30억 원을 받는 SSG의 김광현으로 나타났습니다. KBO 사무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광현은 지난해 연봉 10억 원에서 20억 원이 오른 30억 원을 받게 됐고 삼성의 구자욱과 KT의 고영표, 한화의 류현진이 2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MVP에 오른 기아 김도영은 연봉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 최고 인상률 400%를 기록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가 용인 삼성생명과의 플레이오프에서 2연승을 거두며 챔피언 결정전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BNK는 부산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 홈경기에서 삼성생명을 58대 50으로 제압하고 2년 만에 챔프전 진출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남자 프로농구에선 선두 SK가 최하위 삼성에 역전승을 거두고 정규리그 1위 확정에 필요한 매직 넘버를 4로 줄였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렸던 4위 우리카드의 포스트 시즌 도전이 무산됐습니다. 우리카드는 수원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한국전력에 세트스코어 2대 3으로 패해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남자부 봄 배구의 시작을 알리는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의 플레이오프는 오는 26일 시작합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정관장을 3대 0으로 누르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루하루 봄이 깊어가면서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일교차 큰 하루가 되겠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며 아침에는 다소 춥겠고 특히 강원 산간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0도, 광주와 대구도 10도까지 오르는 등 아침에 비해 10도 안팎으로 크게 높아지며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출근길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새벽까지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남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은 오전부터, 충청과 호남은 오후부터, 제주도는 밤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에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